오늘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전증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관리하는 방법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뇌전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래도 원칙이 있으실까요? 우선은 뇌전증 치료의 기본은 이제 약물 치료가 되니까요. 네. 적절한 약물을 잘 선택해서 또 처방대로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는 것이 하나의 축으로서 가장 중요하고요. 네. 하지만 또 약만으로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이 환자마다 이제 증상이 잘 유발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유발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관리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서 자기 스스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의지가 있어야지 병에 대한 지식도 생기고 증상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거나 안 하는 거, 이거 유발 요인을 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잠잠한 뇌를 자극해서 발작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유발 요인은 이제 음주고요. 네. 또 이제 수면 부족도 이제 발작을 유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뇌전증 환자분들은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고 네. 이제 이 수면 사이클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바뀌는 것도 안 좋습니다. 네.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보통 하고요. 네.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약을 빼먹지 않아야 된다. 본인이 어떤 게 유발 요인인지 잘 모르겠다. 대체 생각해도 특별한 유발 요인이 없는 것 같아요 할 때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일기 같은 거 쓰는 거 네, 어떨까요? 맞습니다. 네. 잘 말씀하셨고요. 본인의 이제 증상을 잘 관찰을 해서 기록을 해서 그 규칙을 찾아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에필리아 사이트에 네. 발작 일지 기록할 수 있는 그 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발작이 있었던 것도 기록할 수 있고 네. 여성분이면 또 생리 주기에 따라서도 발작 맞아요. 빈도가 바뀌니까 네. 생리 주기도 기록할 수 있고 그거를 그대로 출력을 해가지고 가지고 진료실에 가져가실 수도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꼭 다운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무엇보다도 약을 잘 챙겨 먹는 게 기본인 것 같고 그래도 뇌전증 약 중에서 이렇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놓치기 쉬운 이 복용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처방전대로 복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처방전에는 뭐 아침 식후, 뭐 저녁 식후 이런 식으로 이제 편의상 식후에 복용하시도록 이렇게 처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환자분들 중에서 저는 사실 식사 시간이 너무 불규칙해서 이걸 지키다 보면 뭐 약도 빼먹게 되고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저는 그러면 식후라는 조건을 무시하시고 그냥 시간을 정해서 네.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약을 아무래도 장기로 복용하시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한 번 빼먹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네. 만약에 원래 복용해야 되는 시간에서 뭐 한 2-3시간 정도 딜레이가 됐다 그러면 약이 주변에 있다면 빨리 드시고요. 네. 근데 이미 그 다음번 약 먹을 시간이 됐다. 어. 그러면은 2배의 용량을 한꺼번에 먹어야 그렇게 되나? 생각할 이렇게 수 생각할 수 있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약물 농도가 갑작스럽게 오르면서 좀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한 번이 그냥 지나버렸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회 분량을 복용하시되 그 이후에 다시 빼먹지 않도록 네. 규칙적으로 네. 드셔주셔야 약간 떨어진 약물 농도가 다시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또 뭐 감기약을 먹어야 된다. 뭐 한약을 지었다. 뭐 예방접종을 했다. 이런 다른 네. 이유로 이 약을 중단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네. 생각을 네. 하시는 네. 경우가 네. 있어요. 절대로 네.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뇌전증 약제는 중단하시면 안 되고 심지어는 저희가 금식하면서 수술 준비할 때도 다른 약은 안 드셔도 되는데 우리 약은 꼭 드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이제 추가로. 밤에 술 마셨다고 나 술 맞아요. 마셨으니까 안 먹는다. 또. 네네네. 술은 일단 유발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술은 드시면 안 되고요. 2배로 발작이 더 날 수 네. 있죠. 약까지 빼먹으면 더 안 좋은 거죠. 네. 네,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약을 잘 먹으려고 했는데 첫 치료에 실패하는 요인 중에서 이제 부작용 때문에 복약 수능도라는 게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약이 다 똑같지는 않고 이제 부작용도 조금씩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유독 힘든 약도 있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만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항병연제의 부작용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모든 약들이 다 부작용 써 있는 거 보면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들이 써 있지만
뭐 약별로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도 좀 다릅니다. 간혹 이제 심한 피부 발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최대한 빨리 네. 약을 끊고 병원으로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뭐 어지럼증이라든지 또 일부 환자분들은 약간 성격 변화가 좀 나타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 발진은 그래도 조금 흔한 부작용 중에 속하지 않나요? 약마다 일단 발진 네네네. 생기는 확률은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좀 흔하게 생기는 종류가 뭐 카바마제핀이나 라모트리진 이런 계열의 약들인데 흔하다고 하더라도 뭐막 10%, 20% 이렇게 절대 되지 않고 부작용 네. 중에서 네네네. 네, 정말 이게 오랫동안 약 먹다 보면은 이제 진료실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무래도 이제는 약 좀 끊어보겠습니다. 줄여보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교수님이 해주시는 말이 정말 듣고 싶을 텐데 절대 이제 혼자 생각에 안 먹어도 되겠다 해서 상의 없이 약 끊는 건 안 됩니다. 그래도 발작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 좀 이제 약을 줄여도 되겠다. 판단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대개는 뭐 2년 이상 네. 약을 잘 드셔서 이제 발작이 없는 경우에는 네. 약을 좀 줄여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약을 줄이다가 한 번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이제 평생 드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안 드셔도 되는 경우에 계속해서 약을 드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대개는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약물 감량을 좀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도 내전증의 원인 질환에 따라서 좀 신중하게 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일관적으로 뭐 여기서 2년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계속 약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부원 설명을 하자면 기존 질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사실 제 환자 중에서는 이미 그 조건은 다 충족이 됐고 충분히 뭐 한 5년 동안도 발작이 없으시고 뇌 안에도 특별히 더 이상 진행하는 병변이 없으신 것 같고 뇌파도 너무 정상이고 좋으신데 근데 사실은 환자분이 사회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또 특히나 운전을 계속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네. 하면 네. 내전증 약제를 이제 줄여나가기 시작하면은 운전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게 사실은 더 이슈가 네, 돼서 네, 네. 아직은 약을 유지하고 싶다고 네. 하셔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 중에 약을 끊기를 원치 않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수술에 대한 문의도 있나요? 저 수술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많이 많이 있죠. 계시죠. 네. 그래요. 이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되나요? 일단은 약물 치료로 발작을 안 하는 상태에 도달하시는 분이 한 70%는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실은 그분들은 수술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약제로 인해서 발작을 더 이상 안 하는 상태가 도달이 된 분들은 그냥 약물 치료를 계속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발작이 약을 충분히 드시고 계시는데도 지속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나시는 그 20-30% 정도 되는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은 그 환자분의 뇌전증에 맞는 네. 약제를 2가지 이상을 충분한 용량을 사용했을 때 네. 플러스 환자분이 그 약을 정말 거의 100% 드셔서 약물을 잘 안 드셔서 생기는 발작이 아니었을 때 이제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뇌전증이 이제 발작의 종류가 2종류라고 네. 이제 다른 클립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발작파가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나오는 타입은 사실은 어딘가를 도려내서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타입이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완치를 바라보고 수술하기는 어렵고 다만 뇌의 어떤 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번지는 양상의 발작이다라고 하면 그 시작하는 부위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네. 발작 조절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이제 수술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포커스를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검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수술하고 나서는 경과는 좀 좋은 편인가요? 그것도 이제 원인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일단 문혜진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 뇌전증 수술은 일단 그 기준이 충족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기억을 하시는 게 네, 맞겠습니다. 네, 모든 뇌전증 환자한테 다 가능한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발작 초점을 이제 제거하는 수술은 기본적으로 머리를 열고 뇌를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이렇게 그 간단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아무나 고려할 수 없다. 이거를 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수술 종류나 예우도 달라지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수술을 고려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측두엽 뇌전증. 증상을 일으키는 그쪽에 그 측두엽을 제거를 하고 나면
완전히 이제 증상이 잘 조절되고 예, 아주 좋은 경우에는 약을 끊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더 알려져 있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발작 초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검사를 거쳐서 수술하기 때문에 사람 개개인별로 다 예후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마경화증이 있는 분들이 가장 수술의 결과가 좋아요. 네, 약을 끊을 확률도 가장 높고. 네. 우리가 이 치료에 대해서 볼 때 특정한 이 식사요법, 식이요법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정말 많잖아요. 항상 뭐 먹어야 될지 고민하게 되고 하루 3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뭘 골라야 될지 고민인데 특정한 식사요법 같은 게 이 발작을 좀 줄인다는 게 있나요? 네, 뭐 케톤식이가 가장 유명한 이제 식이요법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케톤식이라는 게 우리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이 장기간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되는 사실은 식사법이에요. 식단 자체에 이제 지방의 함유를 굉장히 높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주식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걸 아주 극단적으로 제한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케톤식이 뭐 인터넷에 치셔서 그 식단의 모습을 보면은 네. 아, 이걸 계속 유지할 먹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인에서 어떤 치료의 옵션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임상적으로는 좀 소화 영역에서 국한해서 정말 어떤 약제로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 케톤 시기를 시도해서 효과를 보는 그런 경우들은 있지만은 성인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게 단기간 해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라 장기 지방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죠. 네. 일반적으로 골고루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간혹 이제 뭐 무슨 농축액, 뭐 이런 몸에 좋다는 이런 것들, 장어, 뭐. 버섯,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상황버섯.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아닌 경우는 네. 오히려 환경연제 이런 농도에 좀 영향을 미치거나 뭐 간 기능을 갑자기 저하시키거나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뇌전증에서는 운동도 약간 다르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운동도 있고, 그죠? 저는 물에는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죠. 이제 발작이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혼자서 물에 들어가서 하는 운동 정말 위험할 수 있죠. 혼자서 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좀 위험하실 수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제 발작 조절이 아주 잘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제한을 좀 저는 풀어드리기도 하는 편이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운동에 대한 어떤 상관이 좀 다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히려 이제 특히 소아 청소년기 이제 부모님들은 워낙 걱정이 또 더 많으시니까 또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체육 시간에 활동해도 되느냐. 근데 해도 되거든요. 웬만한 경우는 약 잘 먹으면서 관리가 잘 된다면 선생님도 계시고 친구들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어울려서 활동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운동 자체가 뭐 뇌전증에 나쁘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절이 잘 안 될 때 만약 그 운동을 하다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느냐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너무 높은 데 올라가거나 뭐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 뇌전증 약 먹으면서 이제 운전에 대한 이슈들이 참 많잖아요. 자차 운전도 있지만 직업적으로 운전을 꼭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택시 운전수라던가 아니면 이런 택배 같은 거 요즘에 많이 하시는데 지침이 있나요? 이제 뇌전증 학회에서? 네, 뇌전증 환자의 운전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이제 문서가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그 규칙에는 직업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거기서 제시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기 생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1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데요. 약을 복용하면서 1년 이상 운전에 지장이 있는 발작,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지거나 운동 증상이 있어서 운전할 때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발작에 한해서 1년 이상 발작이 없다면은 그 약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전제 하에서 운전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만 발작이 있는 분의 경우에도 네. 1년 동안 주간에는 전혀 발작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대로 또 운전하셔도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직업적으로 이런 대중교통 수단을 운전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는 이 경우보다 좀 더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기를 권고하였지만 그러면 그게 발작 없는 기간이 2년이냐, 5년이냐, 10년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약간 사실 이제 운전을 네.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본인이 다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조심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약물 조절하는 시기, 약을 뭐 끊어 나가는 시기거나 아니면 처음엔 자기한테 약을 맞는 약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에도 일단은 운전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중요한 얘기들은 교수님들이 다 얘기해 주셨고 우리 당뇨병 환자도 혈당을 조절하듯이 꾸준히 관리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몰라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는데 요즘에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정보의 홍수. 여러분들이 궁금한 모든 것은 이 손바닥 안에 핸드폰 안에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학도 발전하지만 정보의 접근성도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우려도 좀 되거든요. 괜히 여기저기서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마시고 뇌전증에 대한 정보는 에필리아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할 건데. 뇌전증 환자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질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뇌전증이라는 하나의 말로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다 보면 사실 내 경우는 저게 아닌데 이런 네.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 저희가 방송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진료를 받고 계시는 선생님에게 나의 질환에 대해서 잘 물어보시고 치료에 대해서도 함께 상의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좋은 결과가 있으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 에필리아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 전달도 해드리지만 또 개별 케이스별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실 때 또 거기에 상담 올려주시면 저희 전문의들이 돌아가면서 답변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석 교수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보기만 하던 브레인 튜브에 이렇게 보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네, 조금이나마 이제 뇌전증 환자분들께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채널을 꼭 환자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좀 많이 보셔서 뇌전증 환자에 대한 편견 같은 것들이 좀 사라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네. 이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에필리아 홈페이지에 가면 또 이제 해당 의료진들 정보들이 다 있어서 네. 그 전국에 여러 교수님들이 다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네, 자기 집 네, 근처에 있는 병원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에필리아 선생님들 모시고 얘기할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